배움과 호기심을 즐기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콕 집어 요청해 주신 자료를 펼쳐볼 텐데요. 바로 고대 문헌인 신명기 27장입니다. 아, 신명기 27장이요?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죠. 맞아요. 여러분 중 다수가 이 텍스트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것을 단순한 신학적이나 종교적인 경전의 테두리 안에서만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렇게만 보기에는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요. 네, 그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 수십 년간 광야를 떠돌던 수백만의 유목민들을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계약 아래 묶어내기 위한 일종의 국가 건국 가이드. 마스터 클래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마스터 클래스 딱 좋네요. 허벌판에서 하나의 국가가 작동할 절대적인 규칙을 정해야 한다면 이 고대인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시스템을 구축했을까? 이 관점으로 접근해 볼 겁니다. 아주 적절한 접근입니다. 사실 어떤 공동체든 규칙을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조항을 쓰는 건 누구나 하죠. 진짜 어려운 건 그 규칙을 구성원들의 뇌리에 각인시키고 세대가 지나도 자발적으로 지키게 만드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신명기 2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 모세와 장로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새로운 정착지로 들어가기 직전에 내린 아주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일종의 거대한 국가적 온보딩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죠. 온보딩 프로세스요? 요즘 기업에서 신입사원들 적응시킬 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지시부터가 물리적인 스케일 면에서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바로 그날 아주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고 명령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돌에 직접 글자를 새기는 게 아니라 하얀 석회를 바른다는 게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오, 어떤 점에서요? 돌을 깎아서 글자를 새기는 건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텍스트 양도 제한적일 텐데 석회를 바르면 표면이 매끄러워지잖아요. 그렇죠. 쩍 펴지죠. 그러니까 마치 거대한 야외 화이트보드나 공공 캔버스가 만들어지는 셈인 거죠. 그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명백히 기록하라는 건 결국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로 보였거든요. 정확히 그 지담입니다. 법의 투명성을 극대화한 겁니다. 고대 사회의 맥락을 살짝 살펴보면 이 조치가 얼마나 급진적인 건지 알 수 있어요? 고대에는 법이 좀 비밀스러웠나요? 엄청나게 비밀스러웠죠. 당시 고대 국가들의 법이나 신성한 지식들은 주로 신전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고 아주 소수의 지배층이나 제사장들만 독점하는 기밀 문서에 가까웠습니다. 지식이 곧 권력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자마자 거대한 하얀 돌탑을 세우고 국가의 최고 법률을 모두가 볼 수 있게 명시해버립니다. 헌법을 특정 계층의 전유물에서 끌어내서 말 그대로 오픈 소스화 해버린 거죠. 와, 오픈소스. 모든 구성원이 법을 알고 합의하게 만드는 공공성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법을 독점한 제사장들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지 못하게 원천 차단한 거네요. 그리고 이 돌들을 세울 장소가 에발산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단을 쌓을 때 흥미로운 제약 조건이 하나 더 붙더라고요. 네, 철기를 대지 말라는 부분이죠. 맞아요. 반드시 쇠로 된 연장, 즉 철기를 전혀 대지 않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냥 생각해보면 새로운 고가의 기념비적인 재단인데 기왕이면 반듯하고 웅장하게 깎아서 조각하는 게 이웃나라들에게 과시하기도 좋지 않았을까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왜 굳이 투박한 돌을 고집했을까요? 주변 제국들의 화려한 신전 문화에 대한 일종의 거부 반응이었을까요? 그런 정치적, 문화적 거부 반응으로 보는 시각이 아주 타당합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철기나 정교하게 다듬어진 제단은 인간의 기술과 권력 그리고 인위적인 조작을 상징했어요. 이집트 피라미드나 메소포타미아 신전들만 봐도 우리우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화려한 신전들은 지배자의 권위와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었거든요. 반면에 철기를 대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을 요구한 것은 이 공동체의 법과 계약이 특정 권력자의 정치적 계산이나 얄팍한 조작에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권위를 지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손때가 묻는 순간 의미가 퇴색된다고 본 거군요. 네, 인간의 손에 의해 가공되는 순간 그것은 신성한 국가의 법이 아니라 권력자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고 본 것입니다. 인간의 정치적 개입이나 가식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장치였네요. 이 투박한 돌 재단에서 일어나는 다음 행동도 꽤 파격적입니다.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거든요. 이 부분이 참 재미있죠. 여러분, 보통 율법이나 법전을 선포한다고 하면 뭔가 굉장히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연상되잖아요. 여기서 용어를 잠깐 정리해보자면 번제는 재물을 완전히 태워 바치는 제사니까 국가 시스템이나 신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한다면 화목제는 고기를 다 같이 나눠 먹는 제사잖아요. 쉽게 말해 고대의 마을 바비큐 파티 같은 거죠. 먹으며 기뻐하는 화목제가 이어집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네요. 법이라는 게 공동체를 억압하고 감시하기 위한 족쇄가 아니라 새로운 땅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생겼음을 축하하는 파티인 셈이죠. 공동체의 유대감을 끌어올려서 법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성을 극대화하는 아주 탁월한 접근입니다. 헌법 낭독을 끝내고 다 같이 갈비 파티를 하는 그림이네요. 자, 이제 기록과 축제가 끝났으니 그 법을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 넣는 진짜 극적인 순간으로 넘어갑니다. 매체를 준비했으니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차례죠. 네, 본격적인 선포가 시작됩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와, 수백만 명의 웅성거림이 한순간에 정적으로 바뀌는 이 장면, 단순한 주목을 끄는 행위 이상의 심리적인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 순간의 정적은 유목민에서 하나의 정식 국가로 탈바꾸는 정체성의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은 각자의 가족과 지파 단위로 생존을 걱정하던 흩어진 무리였을지 몰라요. 오합지졸에 가까웠겠죠? 하지만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백성이 되었으니 라는 이 압도적인 선언을 통해 그들은 명확한 헌법과 공통의 규범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뇌리에 영구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해 역사상 가장 거대한 형태의 사회적 서약의식을 진행하죠. 그 의식의 물리적 스케일이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정확히 절반씩 나누잖아요. 네, 6지파씩 나눕니다. 축복의 선포를 담당하여 그리심산에 서게 되는 6지파가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이고요. 나머지 6지파, 그러니까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의 선포를 담당해서 마주보고 있는 에발산에 서게 합니다. 두 거대한 산맥 양쪽에 국가의 전체 인구를 절반씩 나누어 배치한 거예요. 지형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원형 극장처럼 기능한 거네요. 맞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의 계곡은 실제로 소리가 메아리 치며 증폭되는 천연의 입체 음향 환경, 서라운드 사운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 천연 앰프가 있는 거네요. 계곡 중앙에서 제사장들이 법을 외치면 양쪽 산에 도열한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되죠. 여기서 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의식은 백성들을 단순히 법을 듣는 수동적인 관찰자로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12지파 모두를 물리적으로 산에 쫙 배치하고 특정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그 거대한 상호작용 의식의 액터, 즉 직접적인 참여자로 만들어버렸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직접 산에 올라가 서 있고 계곡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저주의 항목에 대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동의의 외침을 토해내는 경험. 이것은 텍스트를 그냥 눈으로 읽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집단적 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몸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거네요. 네, 나중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떤 범죄의 유혹에 빠지려 할 때 두 산 사이에서 울려 퍼지던 그 압도적인 메아리와 자신이 직접 내뱉었던 서약이 육체적인 감각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빠져나갈 구멍을 없애버린 거네요. 그렇다면 계곡 중앙에선 레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조항들을 외쳤기에 온 국민이 산에 서서 소리를 지르며 동의해야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12개의 저주 항목들이 등장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리스트죠. 큰 소리로 읊으면 양쪽 산의 백성들이 일제히 아멘 하고 응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멘은 동의와 맹세를 뜻하는 구두 서약이었죠. 내가 이 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는 거대한 사회적 계약서의 음성으로 서명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만장일치로 서명한 절대 규칙의 리스트를 분석해보면요. 이 공동체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가장 치명적인 위협으로 간주했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흥미로운 건 이게 단순한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첫 번째 항목부터가 아주 예리하거든요. 종교와 가족 윤리에 대한 부분인데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이어서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네. 여기서 장색의 손이라는 건 전문적인 장인의 기술을 뜻하잖아요. 실수로 대충 만든 게 아니라 고의성을 가지고 정교하게 우상을 만들었다는 건데 그걸 은밀히 세우는 자를 꼭 집어서 저주합니다. 대놓고 반역하는 것보다 은밀한 위선을 국가의 첫 번째 타격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뭘까요? 겉과 속이 다른 기회주의적 위선이 공동체의 신뢰 자본을 밑바닥부터 파괴한다고 본 것입니다. 밖에서는 다 같이 산에 서서 율법의 아멘이라고 외치며 선량한 시민인 척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사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다른 가치에 절하는 행위. 굉장히 이중적이네요. 네, 이 이중성은 결국 이웃을 배신하고 사회 시스템을 속일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거든요.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물리적인 힘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구성원 간에 보이지 않는 신뢰가 필수적인데 이 은밀한 우상숭배는 그 신뢰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이웃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신이 퍼지면 국가는 무너지니까요. 부모를 경홀히, 즉 가볍게 여기는 자를 곧바로 저주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사회 단위이자 신뢰의 출발점인 가족 안에서조차 위계와 존중이 깨진다면 국가의 질서는 말할 것도 없을 테니까요. 이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엄격한 성적 금기들이 쏟아집니다. 계모, 자매, 장모와의 동침, 심지어 짐승과의 교합까지. 얼핏 들으면 고대 사회의 너무 적나라한 성윤리 규정 같아서 마치 아주 디테일한 사내 인사규정 매뉴얼을 읽는 느낌마저 들거든요. 현대의 관점에서는 조금 노골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고대 부족 사회의 생존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강력한 성적 터부들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목적이죠? 부족제 사회에서 근친상간이나 변태적 상행위는 가족 내의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그리고 이건 상속권과 혈통을 둘러싼 친족 간의 피비린내니 나는 사륙전으로 이어지기 십상이죠. 아, 권력 다툼으로 번지겠군요. 네, 한 가문의 내전은 곧 지파 간의 전쟁으로 번지고 이는 국가의 군사력과 연대감을 공중분해시키는 결과로 직결됩니다. 즉, 이 성적 금기들은 단순한 윤리 도덕이 아니라 국가의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방어망이었던 것입니다.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사적인 영역의 혼란이 공적인 파국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한 거군요. 자, 이제 이 법전이 지는 가장 놀라운 반전의 대목, 바로 경제적, 사회적 정의에 관한 규칙들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소위 말하는 아하 모먼트를 경험했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지게표는 말 그대로 내 땅과 남의 땅을 구분하는 경계석이잖아요. 네, 땅의 경계죠. 밤에 몰래 남의 경계석을 내 쪽으로 살짝 옮겨서 땅을 넓히는 건데 현대사회로 치면 밤에 이웃집 담장을 몰래 허물고 우리 집 마당을 넓히거나 아니면 이웃의 은행 계좌를 몰래 해킹해서 매일 조금씩 내 통장으로 돈을 빼돌리는 악질적인 화이트 칼라 범죄와 같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농경사회에서 토지는 생존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지게표를 옮기는 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한 가족의 대를 이을 생존 터전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야금야금 파괴하는 경제적 테러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지점은 그 뒤에 이어지는 소경,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나 객, 즉 이민자, 고아, 과부에 대한 보호 조항입니다. 네,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다른 고대 법전들과 비교해보면 이 조항들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명확해집니다. 다른 고대 법전이라면 제일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법률들은 기본적으로 계급 사회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귀족의 눈을 다치게 하면 똑같이 눈을 뽑지만 노예나 평민의 눈을 다치게 하면 은화 몇 잎으로 보상하고 끝내는 식이죠. 신분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랐군요. 즉, 법이 강자와 부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7장은 다릅니다. 이 국가는 가장 숭고한 종교적, 국가적 저주의 형식을 빌려 사회의 최하층, 가장 보호막이 없는 취약계층을 억압하는 자들을 타격하고 있어요. 캬, 정말 급진적인 뒤집기네요. 시각장애인의 앞을 가로막거나 약점을 이용해 장난치는 자비심 없는 행동, 그리고 아무런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이민자나 과부가 법정 송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드는 행위를 국가 헌법의 최상위 저주 항목으로 올려둔 거잖아요. 국가 권력이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아예 설계해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국가는 우리 사회의 수준은 우리가 가장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할 힘조차 없는 이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내는 것. 이것이 건국의 핵심 이념이자 절대 규칙으로 만장일치 서명을 받은 것이죠.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던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인권 보호와 사법적 정의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는 게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범죄들도 사법체계 붕괴와 딱 맞닿아 있어요.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두 가지 항목은 물리적인 폭력과 권력형 범죄를 콕 집어내고 있습니다. 암살과 뇌물수수, 이 두 범죄의 공통점은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생명을 빼앗고 권력자들의 밀실에서 은밀하게 뇌물이 오가며 무고한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 생명의 존엄성이 권력과 돈에 의해 거래되는 순간 그 국가의 사법 시스템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거죠. 네, 이런 부패한 사법제도를 방치하는 국가는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기도 전에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부터 지게표 이동, 뇌물까지 모든 범죄의 디테일들이 산에 서 있던 백성들에게 아, 이번 나도 몰래 한 번쯤 저지를 수 있는 유혹인데 라는 경각심을 줬을 것 같네요. 그렇게 11개의 구체적인 저주를 선포한 후 마지막 26절에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강력한 쐐기를 박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네, 아주 포괄적인 마무리죠.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산 위에서 소리 한번 질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포괄적인 예외 방지 조항을 둬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이 법을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법의 완성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에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의 세부 조항을 다 암기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약자를 외면하고 은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면 그는 계약을 파기한 자가 됩니다. 철저하게 현실에 발딛고 있는 실천적 사회계약인 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신명기 27장에 대한 심층 탐구를 이제 슬슬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논의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패턴을 발견하셨나요? 처음에는 투박한 돌에 쓴 야외 화이트보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 고대의 건국 가이드가 가장 두려워하고 규제하려 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개인들의 일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국가 권력이나 뛰어난 정보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각자의 밀실에서 혹은 어두운 밤에 남몰래 지게표를 옮기고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24시간 완벽하게 감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CCTV가 없던 시절이니까요. 결국 한 국가 시스템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이나 국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그 은밀한 시공간 속에서 개개인이 스스로 지켜내는 자발적인 도덕성과 신뢰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 문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가 안보는 튼튼한 성벽이나 잘 훈련된 군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소경의 앞을 가로막지 않고 과부의 송세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 평범한 시민들의 인격과 윤리에 달려있다는 깊은 통찰이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흥미로운 생각의 씨앗을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실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으로 짧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만약, 아주 만약에
오늘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두 산봉우리 사이에 도열해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그리고 누군가 계곡 중앙에 서서 21세기 현대 사회를 결코 무너지지 않게 지탱할 절대적인 경계선들을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조항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다 함께 아멘이라고 외치게 될까요? 우리는 그 옛날 고대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것처럼 남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의 정의를 지키고 우리 사회에서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데 만장일치로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재의 시스템과 스스로의 가치관을 비춰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매력적인 주제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